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 양도세 관련한 질문이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엄청 뜸한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시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양도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양도세는 이제 판 가격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거를 사기 위한 취득원가를 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양도 가격은 너무나 명확하니까 요거는 논외로 하고 오늘은 취득원가,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랑 또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들 중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 혹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취득원가, 산 가격을 모르기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뭐 싼 것도 아니고 맞아요. 금액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을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 언뜻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오래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내가 산 거 아닐 때. 그렇죠. 네. 상속을 받았을 때 네, 상속이 일어나서 부동산 명의는 이렇게 이전을 해왔는데 이럴 때 이 부동산을 몇 년 뒤에 처분하려고 봤더니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일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가 원칙일까요? 네,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상속이 원인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명의가 왔을 경우에는 상속 당시에 시가로 신고하게 되고, 이렇게 신고한 시가가 나의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보면은 2012년 1월 달에 아버님이 집을 사셨어요. 네, 이 당시에는 아버님이 2억 정도, 2억을 주고 부동산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달에 상속이 개시되어서 네. 아들이 이 주택을 상속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2021년 7월 달에 상속받는 시점에 이게 아파트였는데요.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8억이어서 이 8억을 시가로 해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22년 12월에 이 해당 집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가액.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상속 당시 신고한 시가인 8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네, 아파트였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취득하신 2억은 사실 의미가 없네요. 네, 맞네요. 네. 네, 이렇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뭐 상속 신고한 금액, 시가의 금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과거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드디어 이번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때 이제 매매 계약서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뭔가 실가를 신고하거나 이런 자료도 없어서 어디에도 내가 취득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또 증명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떤 가격이 취득 원가가 되는 건가요? 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까지도 어떻게 해라 방법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취득 당시의 가격을, 시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계에 걸쳐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냐, 두 번째는 감정평가액이 있냐, 그것도 없다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네, 환산 취득가액, 뭔가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환산 취득가액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현재의 양도가격을 알고 있죠. 그리고 현재의 이 집의, 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알고 있고, 과거의 기준시가도 알거나 혹은 계산해낼 수 있어요. 네, 이 시가는 사실 이제 기준시가랑 연동이 되겠죠. 아니죠. 반대로 기준시가가 시가 연동이 될 거잖아요. 네, 맞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의 양도가격, 현재의 시가, 그리고 현재의 기준시가, 과거의 기준시가를 알고 있으니까 요 비율대로 과거의 시가를 추정해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2억이고 지금 현재는 10억이라고 하면 5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시세가 15억이다라고 하면 과거의 시세는 3억. 5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3억. 이렇게 추정해내는 요거를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렇게 나 옛날에 취득가격이 없어서 증빙해낼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는 난 취득가격 인정을 못 받는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고 환산 취득가액, 최소한 환산 취득가액으로는 저희가 신고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그런 경우에는 필요경비도 실제 나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중간에 공사를 했다든지 네.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데 그런 비용들을 경비로 넣을 수 없고 네. 대신
세법에서는 계산공제액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네. 3%가 됩니다. 네,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만약에 지출이 많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취득원가를 찾아내시는 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좋겠죠? 네, 지금 방금 쌤 언니가 뭐 이제 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본적 지출, 이런 지출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본적 지출, 뭐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이 집을 보유하면서 보일러도 설치하고 싱크대도 교체하고 장판도 하고 벽지도 하고 네.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바로 자본적 지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집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거, 내용 연수를 늘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 그냥 뭐 단순히 나의 필요로 쓰는 것들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시를 들었던 것들 중에 보일러 교체 정도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보일러 교체는 뭔가 자산의 가치를 증가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만약에 보일러를 수리했다. 수리는 자본적 지출은 아니고 수익적 지출. 네,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수익적 지출은 그냥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뭐 도배, 장판 교체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 집에 대해서 공사를 했다. 근데 그 안에 지금처럼 보일러 교체 비용도 들어가 있고 또 장판 교체 비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가 보일러 교체 비용이었고 얼마가 장판 교체라든지 뭐 싱크대 교체라든지 이런 수익적 지출 비용이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정확하게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같이 표를 보고 있는데 이 표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자본적 지출인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 이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더 오래 쓸 수 있게 한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 등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 베란다 샤시비, 샤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큰 공사잖아요. 그렇죠. 베란다 샤시가 얇은 거 한 장짜리냐 두 장짜리냐에 따라서 엄청 춥고 되게 난방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비용이 될 거고 건물의 난방 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난방 시설의 교체, 그리고 방 확장 등 내부 시설의 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 비용, 그리고 방범창 설치 비용, 그리고 발코니 샤시 설치 대금,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큰 공사들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짜잘한 구조나 거 아니고. 골조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수익적 지출 어떤 건가요?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인 수선이나 경미한 개량 등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시킨다기보다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그러니까 그냥 현행 유지하는 비용들인데 대표적인 게 벽지, 장판 이런 거 교체 비용이 있고 뭐 싱크대, 주방기구, 외벽 도색, 뭐 문짝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렇게 짜잘한 것들, 또 보일러 수리 비용, 교체가 아니고 수리 비용이라든지 옥상 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 오수정화 조설비, 설비 교체, 타일 변기 공사비, 파손된 유리 기화 교체 이렇게 뭔가 현재 거로도 쓸 수 있는데 뭐 그 현행 유지를 위해서 수선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이러한 비용이 지출되면 증빙을 잘 챙겨두시는 게 좋겠네요. 네, 공사 계약도 당연히 쓰셔야겠지만 거기 안에 품목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목이랑 이 품목에 대해서 이 돈이 나갔다 이렇게 정확한 견적을 잘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좀 큰 금액들이 있어요. 네. 뭐 등기할 때. 그죠. 제일 큰 돈이 취득세 낸 것들이잖아요. 요즘에 또 취득세가 워낙 비싸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랑 매도할 때의 중개수수료도 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도시에 세무사에게 의뢰한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 이런 것들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양도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비용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취득시 부대 비용이나 양도시 필요 경비로 비용 처리가 다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적인 비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을 보통 일으켜서 같이 구매를 하잖아요. 네. 이럴 때 나가는 대출 이자, 이자 비용, 보유 기간 동안 나갔던 이자 금액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로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런 이자 비용들은 경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요경비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들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내용이어야 하거든요. 네, 사실 대출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런 대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선택이나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지출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필수적으로 해당되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요걸 좀 더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이자 비용은 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네, 좀 열거주의 어려운 어려운 얘기지만. 단어인데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하고 열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 네. 그 소득세법 9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 여기에 이제 필요경비 어떤 거냐 취득가액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여기 연결되는 또 비용들이 있죠. 뭐 근저당 설정 비용이라든지 뭐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뭉뚱그려서 다 같이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네. 또 곁다리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취득이나 양도 때문에 지출되지 않은 비용 중에 갖고 있는 동안에 나가는 비용들이 또 있죠. 네, 뭐 이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중에 나가는 재산세가 네. 있고요. 그리고 혹시 해당된다면 종부세도 네. 있죠. 이런 것들 뭔가 경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거는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보유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 시에서는 필요경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그죠. 경비 반영이 안 되네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죠. 네, 또 한 가지 특이한 비용 처리 가능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최근에는 주택 임대차 뭐 분쟁도 많고 뭐 이제 5%룰 이런 것 때문에 퇴거할 때도 뭐 퇴거비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맞아요. 뭐 합의하에 나가기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럴 때 지급한 금액 필요경비 가능할까요? 현재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요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입주를 하시려고 하는 양도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에 임차인들을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임차인한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퇴거 합의금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계약에 관련된 문구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시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림 씨가 2007년 1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 12월에 얘를 임대를 했어요. 근데 2022년 5월에 이제 이 집을 팔려고 해요. 그럴 때 새로운 매수자한테 계약서를 쓰면서 정확한 문구를 넣어주는 거죠. 네, 매수하시고 실거주 할 수 있는 요건이다. 실거주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특약사항에 작성을 하고 A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그럼 기존에 세입자가 있었으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주택을 제가 매수한다고 하면 지금 22년 현재 시점에는 새롭게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면 조선대상 지역 내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림이한테 나 이 집에 들어가게 계약할 거야. 너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 안 사? 그랬더니 다림이가 너 살 수 있어. 내가 그 특이하게 넣어줄게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임차인을 그럼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의 분도 또 이사도 해야 되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셨겠죠? 네, 그래서 우리 다림 씨가 쌤 누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합의금을 준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림 씨가 이제 새롭게 쌤 누나한테 집을 팔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임차인한테 준 이 합의금, 퇴거 합의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계약서에 써 있기 때문이다. 네, 세법에 열거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문구가 있냐면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관련해서 뭐 해석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되게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지출할 때 그냥 뭐 1, 20만 원 지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몇 천만 원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양도차익에 크게 영향을 끼치니까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도할 때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지급을 했는지 그렇죠. 그냥 지급했는지에 따라서 이 여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자, 저희가 정말 중요한 사례를 살펴봤고요.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양도하는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필요 경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집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양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겠고,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내가 지출할 것들이 이렇게 필요 경비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서류 정리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